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피해를 인정하고 그냥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자입니다. 원래 제 채널은 하이엔드 브랜드 유통하면서 수익 내는 법, 그리고 이제 혼자 사업하면서 살아남는 실전 방법, 이런 걸 주로 다뤘죠. 근데 오늘은 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반란 미정산 사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같은 셀러들, 소상공인들, 소액 채권자들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피해자로서 사실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뭐 기자분들이나 어떤 뉴스거리를 다루는 그런 채널에서는 이제 반란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 조명되는 적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로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채널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뭐 돈 버는 형님들 대표님 정도 봤고, 이제 어쨌든 3월 24일부터 해서 반란이 정산 금액을 보류하면서 지급 보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그널이라면 시그널이었다는 게 좀 있긴 있어요. 사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든 플랫폼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플랫폼의 어떤 소정의 수익을 빼고 나머지를 판매자한테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 고객 결제한 금액이랑 우리가 정산받는 금액이 더 컸던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크고 작음은 조금씩 달랐고, 그리고 이제 3월달 접어들면서 정산 주기를 갑자기 뭐 앞당겨 준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산 주기를 땡긴다는 거는 진짜 현금이 확 들어오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데, 사실상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계속 애증의 플랫폼으로서 가져왔던 게 반란이긴 하죠. 뭐 똑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얘들 이상하다 하고 상품을 다 빼시거나, 이제 뭐 판매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격을 확 올려놓으시거나 뭐 이런 조치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계속 가져왔던 분들이 이제 주로 피해자가 됐겠죠. 단순한 경영 실패라기보다는 3월 24일 날 반란이 정산 내역 재검토를 공지하면서 정산금 지급을 보류를 했고, 그리고 3월 31일 날 기업 회생 신청, 4월 4일 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게 열흘 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돈이 없어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몇 달 전부터 계획됐다는 정황이 나오기는 해요. 뭐 확인은 안 됩니다. 어쨌든 2월부터 회생법무법인이랑 접촉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고, 3월에도 출청가 할인을 앞세워가지고 뭐 대규모 프로모션을 강행하고, 회생 당일까지도 신규 입점사를 유치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예고됐던 구조의 붕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피해를 본 금액들이 확정이 되고 이 사건이 끝나버리면요,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서 최영록 씨한테 패배를 한 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 이 야생에서 최영록 씨랑 붙어가지고 진 게 돼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제가 아직 졌다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대 맞았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 손실 금액이 확정되고 요게 사건이 끝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최영록 씨한테 졌다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진 건 아니다, 한 대 맞은 건 확실하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팀원, 뭐 팀F, 알레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좀 똑같아요, 가고 있는 방향이. 얘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팀F도 뭐 회장단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변호사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혐의 전면 부인하고 뭐 기소는 됐는데 불구속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떨지 몰라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랫폼이 이제 회사를 터트리면 그 소액 채권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거래 채권자, 뭐 소비자들, 환불 못 받는 소비자들, 이런 피해자들만 남아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이 소상공인들 돈을 해먹고 이 개인들을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린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선의를 가지고 했든지 안 했든지 확인도 안 되고 우리가 그까지 알 필요도 없고,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면 이제 서민들, 소상공인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다,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완전 악질이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아시스라는 신선식품 그런 전문 플랫폼으로부터 인수합병 이제 협상을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산가액이라는 거 봤을 때,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회생 말고 지금 그냥 폐업하고 청산했을 때 그 시점에 가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을 때 그 변제율이 0.44%예요. 그러니까 팀원이 청산해버리면 채권자들이 100만 원대인 사람은 4,400원 받는 거예요. 4,400원. 그래가지고 희한하게도 그 인수합병 주체가 들어올 때 협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0.44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0.8%로 해주겠다 이렇게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최악의 경우에서 시작해가지고 2배 해줄게 0.8%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상 채권자들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있고 채권자 동의를 구하려면은 어떤 채권자 협의회랑 이렇게 협상에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채권자 협의회랑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는 일반적인 소액 채권자들은 알 방법이 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채권자 협의회에 구성된 이런 채권자들한테 뭐 조금의 어떤 소정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무의 모습 자체가. 회생 절차, M&A 합병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채권자를 대표하는 어떤 협의회가 필요하고 그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이제 10인 내외로 결정이 되는데 그 10인 내외의 기준은 통상적으로는 채권의 규모 순으로 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어떤 협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해 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래가 오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무적으로 어떤 거래가 있냐면은 스톡 옵션을 제한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일정 동의율을 넘기면 우리가 지분을 얼마 줄게요. 또 우선 변제 시기를 보장한다든지 뭐 당신들 먼저 줄게요. 뭐 향후 납품 우선권, 뭐 거래처로서의 어떤 우선권을 뭐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금전적 비금전적인 이제 거래들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 같은 소액 채권자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버리면 이제 그게 뭐에 돌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손실이 확정되어 가는 그런 절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반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티몬이랑 비교를 해보면 뉴스에 나온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제 청산시 가액이 한 15억 정도 되고 상거래 채권이 한 130억 정도 추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산시 변제율이 한 10% 정도? 그러면 이제 뭐 최영록 씨 말대로 M&A 주관사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율에 대한 협상은 한 20% 선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동의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채권자 협의회와의 어떤 모종의 협상이 일어날 거고 그거에 우리 같은 소상공인, 소액 채권자들은 뭐가 어디에 돌아가는지 알 일이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앞가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실이 확정되는 그 시간 문제 안에서만 놓여있는 아주 슬픈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자 명단에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반란이 엑셀로 보내준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은 반란이 그 판매자 포털에서 게시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엑셀 다 띄워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한 거랑 이게 채권 금액으로서 법원에 그대로 신고된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는 누구 원망할 데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면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돼버리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0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말까지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 얼마 갚을지 이런 게 적힙니다. 근데 소액 채권자 의견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는 그 테이블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협상 테이블에는 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채권자 협의회 10명 내외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M&A 주최하는 변제율 협상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우린 빠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탓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이 구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즉 이제 협상 테이블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반란이 나쁘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든지 뭐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나는 이제 돈 감아가지고 회사 터져야겠다 이런 의도로 가지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 방법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반란에서 뭐 6개월, 뭐 짧으면 몇 달, 뭐 1년, 몇 년 이렇게 거래를 한 어떤 파트너사로서 어떤 채권자로서 지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권리,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이렇게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정황, 지금 법원이 정한 구조, 지금 움직이는 채권자들의 위치 뭐 이런 걸 이제 객관적인 걸 보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좀 불편한 얘기가 있다면은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해도 100%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죠. 근데 또 확실한 건 뭐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진짜 0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0입니다. 근데 움직이면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뭐 지킬 것도 많고 경제활동 주체고 한데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굳이 우리 손으로 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일은 변호사들이 할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이제 딱 걸쳐놓는 그 정도 일만 해놓고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변호사한테 보고받고 공유받고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소수 대표님들의 모임들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가려면은 이제 우리가 채권자로서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 어떤 컨셉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사기로 걸어서 뭐 구속 수사를 이끌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형량이 구형이 됐을 때 이 형량을 가지고 좀 감형시키기 위해서 일부 채권자들한테 변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스스로 감형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거는 사실상 이 형사고소를 한다는 거는 우리 검찰청에서는 배임과 횡령을 더 좋아하고요. 이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사기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임 횡령이 없는 정황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검찰청에서는 더 배임 횡령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증거나 뭐 참고인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거고, 그럼 쉽게 말해서 죽 써서 개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형사고소도 명백히 처벌용이고, 이 사람의 어떤 기업 경영 경위가 이렇게 범법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고, 뭐 우리가 채권 회수는 그러니까 뒷전이 돼버려요. 형사고소로 가다 보면. 그 팀원 대표를 기소해가지고 피해자를 돈 받았냐? 아니요, 거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받으려면 형사소송에 가는 게 아니고 회생 절차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피해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율이 한 2, 3%밖에 안 된대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금전 차용이나 이런 이슈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설마 이거 가지고 내가 기소라도 되겠어 하면서 남의 돈 떼먹고 막 잠수 타고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사기죄로 건다 라고 해서 이제 변제를 요구하는 뭐 이런 구조로 하면 모르겠는데, 경제 사건이죠. 경제 사건에서는 사기죄를 걸기는 어렵다. 하다 보니 그래 됐다. 한다고 했는데 그래 됐다.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기죄를 걸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회생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채권 신고도 하고 이의 제기도 하고 이견서 제출도 하고 조건 수정도 요청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변제율을 바꾸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뭐냐? 채권 신고 5월 9일 전에 하고, 금액 확인하고 안 맞으면 직접 신고하고,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 같이 하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신고가 되면은 이제 연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액 채권자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채권자 협의회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 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5월 10일에서 5월 23일 사이에는 누락되고 축소된 금액이 있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뭐 6월 전까지는 회생계획안 의견서 제출하고 변제율이나 조건 수정 요구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혼자 못 한단 말이에요. 혼자 못 해요. 저도 소액 채권자고 못 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뭉쳐야 돼요. 몇백만 원부터 해가지고 몇천만 원까지 또는 1억 이상의 어떤 그런 채권자들끼리 모여야지 우리가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분노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반란이 갑작스럽게 정산을 지급을 보류하고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우리한테 먹이려고 그랬는 걸 수도 있고, 뭐 튀려고 했는데 못 튀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 걸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노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란이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황을 끌고 왔다라고 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이런 아마추어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권리를 챙기자. 근데 다만 개개인이 별도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도 너무 떨어지고 영향력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똑같은 일을 여러 군데에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효율을 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 회생 테이블 안에 우리 같은 소액 채권자들도 존재한다는 걸 좀 증명을 해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절차적으로 권리를 행사해 나가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항상 이 정산 때문에 이제 현금의 움직임이 그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실상 명확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 돈을 태운 사람들, 즉 채권자들의 돈을 목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도 사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작년에 알레츠 팀F죠. 원래 또 이거죠. 이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그래도 이제 이 소액 채권자 또는 이제 어떤 이 상거래 채권자로서 이런 액션이 있어 왔다는 기록은 좀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바람인데 750여 명 정도 돼요. 이 회생 사건의 채권자가. 그 중에서 이제 채권자 협의회로 올라간 사람은 한 10명 내외고요. 나머지 분들 중에 한 700명 정도, 한 700명 정도가 우리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큰 꿈이긴 하죠. 거의 뭐 채권자의 한 90%를 모으겠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반란에서 입점해서 활동하신 동료 대표님들이 계시면 저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 영상이 많이 바이럴되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우리가 뭉쳐가지고 연대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이제 구글 폼으로 최소한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변호사가 할 거예요. 저도 피해자로서 이제 뭐 작지만 조금이라도 알려서 이 절차가 지금 의미가 있다. 지금 포기하면 진짜 최용록이한테 지는 거다. 근데 한 방 맞았지만 계속 끌고 가보자, 경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으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의뢰인들이 많아지면은 단가도 엄청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한둘이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너무 비싸요. 돈 또 들어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을 아끼고자 그냥 포기하기엔 또 그건 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비용도 절약을 하면서 영향력은 더 키우면서 이런 구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채권자 협의회로 가는 실전 로드맵, 그리고 채권자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기 위한 실전 가이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추후의 논의나 뭐 어떤 공지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진 건 아니에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도 아니지만 경기를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